네, 재무회계 이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제표 전체를 간단하게나마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재무제표가 뭘까요?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수단인데 재무제표는 다섯 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그 기업이 현재 일정 시점, 대부분은 1월부터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12월 말일 현재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보고서고요. 손익계산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고요. 현금흐름표도 일정 기간의 개념으로 접근해요.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는 이미 재무상태표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1월부터 12월 말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의 유입과 얼마의 유출이 있었고 어떠한 내용으로 유출, 유입이 있었는지를 좀 상세하게 기록하는 게 현금흐름표예요. 자본변동표도요. 여러분 자본도 재무상태표에 있습니다. 근데 잔액을 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1월부터 12월 이 전체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을 별도로 나타내주는 보고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얘네들은 어떤 표의 형식이고 주석은 보고해준 내용들에 대한 부속 설명서 같은 거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 재무제표는 다섯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재무상태표는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는 어떠한 기준으로 작성이 됩니까? 작성 기준. 첫 번째는 자산, 부채, 자본 또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고요. 자산과 부채를 전체 금액을 상계하지 않고요. 반드시 총액으로 보고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A 거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도 A 건 거야. 근데 얘가 100이고 얘가 20이야. 받을 거 100, 줄 거 20. 각각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총액으로. 그런데 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요. 이거를 서로 상계하기로 약속했다면, 계약했다면 그때는 상계해서 80원 받을 돈, 줄 거, 받을 거 딱딱 상계하기로 했다면, 그럴 때는 상계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총액으로 보여줘요. 원칙은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건 1년이 기준인데, 특별히 이제 재고자산이나 각종 채권이나 매입 채무는 꼭 1년이 경과되기 전에 현금화가 될 거다. 아니면 현금에 나간 거다. 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은 조금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유동으로 분류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배열하죠. 큰 것부터 유동성이 작은 것부터 배열하지 않고요. 현금화가 가장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해요. 자본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각각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보여주는 내용들 중에 구분해서 표시할 때 내용이 유사한 것들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가지급금, 가수금은 미결상 과목인데 이게 적절한 과목으로 대체돼서 가계정이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미결사는 표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 기본적인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해서 왼쪽에 자산을 보여주고 부채를 보여주고 요 하단 부분에 자본을 보여주는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은 T계정으로 보고는 거예요. T계정으로 보고하면은 좀 양식이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고식으로 많이 보여주지만 얘도 오케이고요. 얘도 오케이예요. 재무상태표의 보고식은 자산 쫙, 부채 쫙, 자본 쫙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에는 당좌재고 비유동에는 투자부터 비유동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부채는 그냥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끝나고요. 자본은 다섯 가지 요소로 비교되죠. 보고되죠. 그리고 1기를 2기를 보여주는데 2기가 당기면 1기도 반드시 보여준다. 전기도.
그래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보여주고요. 현재 시점의 정보를 보여주죠. 날짜가 기재가 될 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보면, 손익계산서는, 지금 이게 빠졌네요. 이게 왜 빠졌지? 발생 기준입니다.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요. 발생 시점의 기준으로. 발생 기준에 의해서. 그래서 현금주의로 기입하지 않고 발생 기준에 의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있고요. 수익과 비용 중에 수익은 특히나 실현될 때. 그래서 수익이라고 하는 게 꼭 현금이 들어오느냐 보다는 수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실현이 됐느냐를 판단해요. 그래서 미착품 같은 경우도 우리 그랬었죠. 미착품은 상대방이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오케이. 그러면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수익은 아니고 상대방이 사겠다고 의사결정을 표현해주면 우리는 그 시점에 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일단 매출로 인식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요 실현 기준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속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을 일자적으로 대응시켜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되면 비용도 같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매출원가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재무제표의 특징은 총액주이고요.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자, 구분 계산해서 한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는 양식 보면서 조금 볼까요? 자, 양식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일정 기간의 개념이고요. 아래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1에서 2를 뺐을 때 매출 총이익이 산출되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3에서 4를 뺀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법인세라는 세금이 차감되기 직전의 순이익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를 차감하면 마지막으로 결론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그 당기순이익에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가 있을 때 당기순이익에서 주식 수를 나누면 주당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주당 이익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마지막에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당 이익까지 구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당기순 이익까지만 여러분이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보고 양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 현금은 캐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막 3개월 이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만기가 도래되는 금융상품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됐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애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금 흐름표만 유일하게 현금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 이게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예요. 나머지는 현금 기준 아니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발생 기준이죠. 근데 현금 흐름표만 유일하게 발생 기준이 아닌 현금 기준에 의해서 작성해요. 종종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잘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죠. 말 그대로요. 마지막은 주석이고요. 설명서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5가지 재무제표의 연결고리를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 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있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말고도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가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자산 중에서 현금의 흐름만 별도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본의 변동만 따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재무상태표의 일부, 재무상태표의 일부인데 얘네들은 일정 기간의 금액의 변동을 보여주는 거니까 조금 더 다른 정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1, 2, 3, 4라고 하는 모든 재무제표를 추가적으로 보충해줘야 될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하는 재무제표가 주석이라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5가지의 요소로 그 요소라고 하는 게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계정인데 첫 번째가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산은 뭐 어떤 형태냐, 미래에 경제적인 효익을 창출해 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자산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부채라고 하는 거 보면은 부채는 어떤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은 됐는데 그 효익이 언젠간 유출이 돼. 부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빌렸어. 나중엔 갚아야 돼. 현재 아직 안 갚았어. 현재 의무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채고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부채 중에 우발 부채는 부채로 기입하지 않는다. 꼭 기입을 해야 한다면 주석에 기재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기재하지 않죠. 주석에는 기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부채 공부할 때 또 같이 다뤄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 기업의 순수한 자산 또는 자녀 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수익과 비용은 뭐 수익은 벌어들인 돈, 나중에 결국에는 유입 가능성이 효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죠. 비용은 유출이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이랑 그다음에 지분과 관련된 돈이 들어오거나 지분과 관련된 돈이 나가는 케이스는 별도의 자본 계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런저런 것들까지 용어 정리를 조금 해야 돼서 그런 정리를 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표시 원칙, 계속기업이죠. 그리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고요. 유사한 것들은 통합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비교 가능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거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전년도랑 이번 연도랑 동일하게 숫자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재무제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를 볼 때 이게 재무제표 명칭이죠. 그리고 기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고 단위죠.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개념이고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개념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기재돼야 할 사항인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재무제표의 명칭, 재무상태표인지, 손익계산서인지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 이름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의 종료일이지만 나머지 손익계산서나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는 회계 기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죠. 날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금액의 단위를 보고할 건지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있으니까 보고통화는 원화인데 금액을 원 단위로 보고할 건지 1,000원에서 자를 건지 아니면 100만 원에서 자를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의 단위를 보고해야 숫자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정확하고 수월해질 테니까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고요. 여덟 번째는 재무제표는 그러면 어떤 특성과 한계가 있냐? 재무제표는 우리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줄 때 어떤 그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 화폐 단위로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주석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의 특징은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과거지향적인 정보를 갖게 돼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또는 뭐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개념들의 특징이 뭐냐면 추정하는 거죠. 실제로 그 돈이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또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 제목이에요. 어떤 산업이나 어떤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걔가 가지고 있는 일단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까지를 보여주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객관식이 사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정리를 해두시면
한 문제가 여러분 큰 점수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합격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재무제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쭉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재무제표를 기다렸다가 보여주려면 보는 시점이 X 2년이나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결산하고 나서 결산 재무제표가 궁금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점에 투자하고 싶은 거야. 이 시점에. 그러면 이미 정보를 좀 알려주면 좋은데 결산을 하기 전이라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재무제표를 보고해요. 그럼 중간 재무제표는 한 회계 기간보다 길게 써요? 짧게 써요? 당연히 짧겠죠. 한 회계 연도보다 짧을 거고요. 왜 그럴까요?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요. 회계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하려면 좀 그때그때 정보를 적시에 보여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이 안에 개념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보여주니까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고. 자, 그러면 중간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드냐? 너무 자세하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중간 재무 보고서 또는 중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를 들어 2분기 중간 재무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예를 들면 2분기는 2, 4분기니까 6월이죠, 지금. 6월 말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가 아까 X 2년도 거 보여줄 때 X 1년도도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점의 잔액이죠. 근데 현재 시점의 잔액을 X 2년 6월 말까지는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전년도도 6월 말까지를 보여주기는 어려워요. 전년도는 이미 12월 말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거를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는 동일한 날짜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재무 상태는 되게 유일하게 무조건 전년도 12월 말 기준에 잔액이 딱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X2년도 6월 말 현재를 보더라도 전년도는 12월 말 현재 잔액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그 비교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잔액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진 않아요. 전년도 기말의 현금의 잔액.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좀 나고요. 특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포괄손익계산서는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보여주죠. 2, 4분기니까. 그러면 전년도 손익계산서도 4월부터 6월 말까지를 끊어다가 보여주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6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를 보여줘요. 그러면 전년도도 1월부터 6월까지 보여줄 수 있고요. 기간의 개념이라 가능해요. 근데 얘는 시점의 잔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점 잔액을 6월 말까지 끊을 수가 없다는 게 특징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X 2년도 이 시점에 있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의 금액을 다 가능한데 재무상태표만은 전년도 6월 말 잔액 큰 의미 없겠구나.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요것만 가지고 보겠구나. 요것만 매칭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이제 마지막인데 아주 드문드문 나와요. 한 5번 시험에 한 번 나오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은 낮은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은 제조업이에요. 법인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은 아니에요. 우리는 중소기업을 시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리 관심이 막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죠, 중소기업들만 별도로 주식 거래가 일어나는 장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상장법인에 투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회계 기준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행하기란 사실은 정말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회계 처리할 때 특례 규정을 줘서 야, 이런 거는 회계 기준에 있긴 한데 너네들은 중소기업이니까 이거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특례 적용해 줄게.
그래서 특례 적용을 받으면 회계 처리를 조금 더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아주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례 적용을 주고 있고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중소기업이라서. 뒤에 공부를 할 건데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이런 회계 처리를 중소기업은 안 해도 되는구나. 말 문제 접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파생상품은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파생상품 평가 안 해도 된대요. 왜냐면 파생상품 투자 잘 못하거든요. 중소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월급 주는 게 일이에요. 무슨 파생상품이에요. 급락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회사 망하는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성이 없대. 지분증권 평가 안 해요.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지분평가 하지 않아요. 장기간의 채권 채무는 현재 가치 평가를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요. 그냥 명목가액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기준 보상거래 몰라요. 우리는 회계 처리 안 해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했다. 이거 느낌상 딱 어려운 느낌 든다. 중소기업은 적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페이지에 단기 용역에 대한 이 매출과 관련한 수익의 인식 기준 중에서 그러니까 1년 안에 완료되는 이 매출, 특히 건설업 같은 매출, 이런 것들은 완성하는 날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1년 이상이면 회수기일이 도래될 때 실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좀 단기라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내용연수, 잔존가치 이런 것들은 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회계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상당히 아리까리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 세법에, 법인세법에 너는 이렇게 하시오라고 법에 적혀 있거든요. 그 법령을 따라서 하면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각각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용들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하는 대로 그대로 법령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 가능. 중소기업이 아니면 뭐 마음대로 가능. 이렇게. 장기할부도 장기할부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이익을 회수기일이 도래될 때 장기간 동안의 현재 가치 측정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좀 단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계산해서 이걸 비용 처리하는 것 자체는 재무제표가 나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법인세는 세무와 관련된 법인세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요. 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연법인세라는 게 있어요. 복잡해요. 복잡한데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그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에서 납부하는 비용으로 그냥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법인세에서 계산된 법인세를 이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있죠, 여기. 여기에 법인세는 사실은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비용과 다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라면 그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치하게끔 한다. 다르게 잡지 않는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좀 복잡해요. 말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이걸 딱 들었을 때 어렵죠. 어려우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어떤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을 법한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재무제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작성의 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방법을 재무회계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